인간의 본성 중에서요, 제일 놀라운 게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글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 이런 답을 내놓더라고요. 압도적인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능력. 아, 정말 공감 가는 말이네요. 그렇죠. 왜 우리는, 아니 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틀렸다는 증거가 눈앞에 막 쌓이는데도 그렇게 완고하게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핵심 질문이에요. 보내주신 자료가 조던 피터슨이랑 가드사드 박사의 대화인데 두 사람이 딱 그 현상을 파헤치려고 정말 온갖 분야를 넘나들거든요. 아, 인지심리학부터 시작해서요? 네, 인지심리학 이론부터 고대 이집트 신화, 그리고 되게 민감할 수 있는 현대 사회 문제까지 이걸 다 연결하는데 정말 흥미로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대화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존의 믿음을 지키려 하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심리적 또 진화적, 사회적인 뿌리까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냥 저 사람 고집세네 이럴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원인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료에서 언급된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이요. 인지 부조화. 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음속에서 일종의 충돌이 일어나서 엄청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아, 그 불편한 느낌. 그걸 없애려고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거군요. 내 생각을 바꾸든가 아니면 새로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든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후자를 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가드사드 박사는 이걸 되게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러요. 타조기생충 증후군이라고요. 다줘요? 네. 물론 타조가 진짜로 모래에 머리를 박지는 않지만 그 비유처럼 보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그냥 일부러 눈을 감아버리는 고의적 무지를 꼬집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게으르거나 겁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자료에서 피터스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던데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그냥 내가 틀렸네 하고 인정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피터스는 이걸 구조화되지 않은 혼돈, 그러니까 unstructured chaos와의 만남에 비유를 해요. 혼돈과의 만남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 체계라는 건 이 복잡하고 무질서한 세상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은 일종의 지도 같은 거거든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도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길을 잃고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 그냥 툭 던져지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무서운데요? 그냥 의견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세계관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발 딛고 있던 땅이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혼돈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차라리 스스로 만든 감옥이나 심지어 노예 상태에 머무르는 걸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걸 알면서도요. 네. 불합리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적어도 내가 아는 고통이니까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미지의 혼돈보다는 차라리 익숙한 지옥이 낫다고 여기는 그런 심리인 거죠. 이 고의적 무지나 혼돈에 대한 두려움, 이게 굉장히 근원적인 감정처럼 들리는데 혹시 이런 패턴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 속에서도 나타나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고대 신화나 종교 경전은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로 가득 차 있어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드는 예시가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아, 이집트의 파라오. 네, 파라오요. 정말 고집의 아이콘이죠. 메뚜기 떼가 오고 강이 피로 변하고 온갖 재앙이 닥치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증거가 계속 눈앞에 펼쳐지는데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파라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거든요. 아, 그 사람들도요? 네. 그들은 분명 폭군 밑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지만 막상 규칙도 없고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광야라는 혼돈 속에 던져지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맞아요. 차라리 노예일 때는 뭘 해야 할지 명확했는데 자유로워지니까 우릴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냐고 불평만 늘어놓잖아요. 이게 바로 혼돈을 못 견디는 인간의 모습이군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그들이 아주 짧은 거리를 건너내는데 무려 3세대나 걸렸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낡은 질서가 무너진 뒤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게 그만큼 고통스럽고 오래 걸린다는 상징인 셈이죠. 이집트 이야기 하니까
이집트 신화다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다고 들었어요. 오시리스 이야기 말이에요. 네, 정말 중요한 비유예요. 오시리스는 원래 이집트를 완벽하게 다스리던 위대한 질서의 왕이었어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현실의 문제들에 고의적으로 눈을 감게 돼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는 거죠. 아, 여기서도 고의적 무지가 등장하네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틈을 타서 혼돈을 상징하는 그의 사악한 동생 세트가 형을 배신해요. 오시리스를 죽여서 몸을 14조각으로 찢어서 온 땅에 흩어버리죠. 와, 완벽했던 질서가 무너지고 끔찍한 혼돈의 시대가 온 거예요. 정말 끔찍한데요. 그럼 이 혼돈을 누가 수습하나요? 바로 오시리스의 아들인 영웅 호루스가 등장합니다. 호루스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에요. 눈이요? 네, 이건 단순히 시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의 모든 것, 심지어 악까지도 똑바로 직시할 용기를 의미하죠. 와, 그러니까 혼돈을 이기는 영웅의 가장 큰 무기는 칼이나 힘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제대로 보는 능력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호루스는 세트와 싸우다가 한쪽 눈을 잃기까지 하지만 결국 승리하고 그 눈을 되찾아요. 그리고 그 눈을 죽음의 세계에 있는 아버지 오시리스에게 가져다 주죠. 아버지가 다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아, 이건 정말 깊은 상징인데 낡고 부패했지만 여전히 지혜를 가진 전통, 즉 오시리스가 현실을 직시하는 새로운 비전, 호루스와 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질서와 주권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핵심은 결국 보려고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이죠. 그렇군요. 고대 신화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면 혼돈이 찾아오고 이걸 극복하려면 고통을 감수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인간 심리에 대한 영원한 설명서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내주셨을 때 두 연사가 이 고대의 패턴을 아주 현대적인 문제에 적용해서 비판한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대학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고 좀 논쟁적일 수 있어요. 그들은 오늘날의 서구 대학들을 고래 사체에 비유해요. 고래 사체요. 굉장히 강한 비유인데요. 어떤 의미죠? 한때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진리 탐구와 능력주의라는 원칙 아래 엄청난 사회적 가치를 쌓아 올렸잖아요. 네, 브랜드 명성이나 막대한 기부금 같은 것들이요. 네, 사회적 신뢰도도 그렇고요. 이게 바로 거대한 고래에 해당해요. 그런데 그 고래가 죽어서 사체가 되자 그 고래를 만드는 데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온갖 기생충들이 몰려와서 살점만 파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생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명확히 하자면 이건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자료 속 연사들의 주장인 거죠? 물론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조든 피터슨과 가드 사드 박사의 분석이에요. 그들은 예를 들어 최근 캐나다 대학들의 교수 채용 공고를 분석했더니 무려 98%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DEI 관련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통계를 제시해요. 98%나요? 네, 그들은 이런 이념들이 본래 대학의 목적인 능력에 기반한 진리 탐구라는 핵심 가치를 잠식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가치를 창출하는 원리는 무시한 채 이미 만들어진 가치, 즉 고래 사체만 소비하는 기생적 사고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교과 과정의 토착화 같은 움직임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하던데요. 수학의 정수론을 어떻게 토착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네, 그런 시도들이 학문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고 대학이라는 시스템을 지탱해온 근본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주장에 동의하느냐 마냐냐를 떠나서 그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이념에 집착하는 태도가 어떻게 한 시스템을 잠식하는지에 대한 사례로 이걸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념을 위해서 현실의 복잡성이나 학문의 본질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태도가 바로 신화 속 오시리스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경고로 읽히네요. 맞습니다. 정말 암울한 진단인데 그럼 이 완고함과 기생적 사고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어떤 출구를 제시하던가요? 네,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역시 아주 오래된 개념에서 가져와요.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이요? 갑자기 희생이라니 좀 의외인데요. 뭔가를 포기하라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기꺼이 미루는 것, 즉
만족지연 능력의 다른 이름으로 희생을 재해석해요. 아, 눈앞에 달콤한 걸 포기해서 미래에 더 큰 걸 얻는 행위 전체를 희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현재의 편안함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희생해야 더 나은 미래가 온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예요. 신은 아브라함에게 안락한 고향을 떠나라는 현재의 희생을 요구했고, 그는 그 희생을 통해서 미래의 더 큰 축복과 영속적인 유산을 약속받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때 비로소 중장기적인 안정과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이죠. 와,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마시멜로 테스트랑 정확히 같은 원리네요. 맞아요. 어릴 때 눈앞에 마시멜로우를 참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인생에서 더 크게 성공했다는 그 실험이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유혹을 희생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부터 현대 심리학까지 관통하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진화 심리학 연구들도 이런 인간의 본능을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나요?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달콤한 음료를 마시게 했더니 신체적으로 만족감을 느낀 사람들이 더 인내심을 갖고 미래에 더 큰 보상을 기다리는 경향을 보였어요. 일단 만족이 되니까 미래를 더 길게 벌 여유가 생기는 거군요. 재밌네요. 그런데 반대로 남성 참가자들에게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자 소위 짝짓기 모드가 활성화되면서 훨씬 더 충동적으로 변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게 됐대요. 와, 우리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깊고 원초적인 진화적 뿌리에 닿아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단기적 본능이 발동하면 장기적 사고 능력이 마비되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이런 만족지연 능력, 즉 희생할 줄 아는 능력이 성격과도 관련이 있겠어요? 물론이죠. 장기적인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는 지능, 즉 IQ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격 5요인 중에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이요? 네, conscientiousness. 성실성은 질서정연함과 근면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만족지연 능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성실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현재의 쾌락을 참고 꾸준히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네, 지금껏 이야기한 건 기존의 질서를 잘 따르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안정적인 성공 모델이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낡은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은 좀 다른 유형 아닌가요? 오히려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프랭크 솔로웨이의 반항아로 태어났다라는 책에 나오는 출생 순서 이론을 소개해요. 출생 순서요? 첫째냐 막내냐 하는 거요. 그게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생각을 바꾸는 거랑도 관련이 있나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는 보통 부모가 세운 기존 질서를 잘 따르고 그 안에서 인정받는 전략을 택하죠.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요. 네, 그렇죠. 반면에 늦게 태어난 자녀일수록 이미 마지가 차지한 자리를 피해서 새로운 틈새를 개척해야만 부모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내들이 더 창의적이거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군요. 자기만의 생존 전략을 찾는 과정에서요. 바로 그거예요. 그 과정에서 막내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험에 더 개방적인 오픈네스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분석을 내놓는데 역사상 패러다임을 바꾼 급진적인 과학혁명을 이끈 인물 28명 중 무려 23명이 막내이거나 늦게 태어난 자녀였다는 거예요. 28명 중에 23명이요? 네. 정말 압도적인데요. 기존의 정설, 즉 낡고 완고한 오시리스 같은 생각에 도전하는 호루스가 될 확률이 막내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거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참고로 가드사드 박사 본인도 막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와, 오늘 정말 엄청난 여정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생각을 바꾸기 어려운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인지부조화라는 심리적 장벽, 그 밑에 깔린 혼돈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 그리고 고대 신화 속에서 그 해법의 실마리까지 찾아봤네요. 그리고 그 해법이라는 게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호르스처럼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을 직시하려는 열린 눈을 갖는 용기. 네,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희생할 줄 아는 장기적인 안목.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어쩌면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겠네요.
현실을 똑바로 봐야 어떤 희생이 가치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고통스러운 현실도 직시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 혹시 새로운 정보나 반대 의견에 부딪혀서 마음속에서 아주 강한 저항감이 느껴질 때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이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함은 정말 저 정보가 틀렸다는 명백한 증거 때문일까? 아니면 내 믿음의 지도가 찢어지는 혼돈의 사막을 건너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일까? 하고 말이죠.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료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목소리를 내는 것의 위험과 침묵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요. 네. 만약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면 우리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고의적인 무지를 선택할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집단적인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요?